안녕하십니까.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간정보 조사 및 분석 기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동서대학교 윤창원입니다. 순서는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 공간정보 조사 및 분석 기술, 드론과 AI 이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간정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공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영어로는 스페이셜, 지오스페이셜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또한 한자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을 말하게 되는데요. 빌공사이간이라 해서 공간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즉 어떤 물질이나 무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현상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곳을 지칭할 수가 있게 되는데 공간은 점, 선, 면, 입체로 확장이 될 수 있고 위치라든가 길이, 너비, 부피 등으로서 공간적인 특성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공간정보 연구원에서 정의한 공간정보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구상에 있는 물체의 위치나 현상들을 정보한 것이 공간정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간정보는 지상이나 지하, 수중, 수상 모든 공간상에 존재하는 건물, 도로, 산, 하천 등 자연 인공 구조물의 위치와 크기, 높이 등을 전자화해서 지도나 사진, 3D 모델을 고용한 신종 정보 자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가지 현상들이 공간상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지리적 상황들을 분석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술로는 노하우가 우선시되어 왔다면 이제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즉 where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 정보가 IT 기술과 융합을 해서 다양한 응용 기술을 양산을 해오고 있는 것이지요. 세계 공간정보 산업은 매년 11% 증가를 해오고 있고 2015년에도 1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공간정보 기반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오고 있고요. 국내에도 공간정보 서비스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1995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국가지리 정보 시스템 사업을 통해서 국가 공간정보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결과에 산출로 인해서 GIS라든가 LBS 등의 국내 공간정보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간정보 데이터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점, 지형, 지적, 시설물, 그리고 자연, 자원 이렇게 총 5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공간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지형과 자연 자원을 지리 정보라고 하고 지적과 시설물을 토지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누어서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공간 정보의 구분은 5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공간 정보의 큰 구조는 2가지의 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은 지목, 지적 측량, 소유권, 과세, 등기, 지적화라고 해서 지적으로 보통 많이 쓰이고 있고요. 척지라 그래서 식생, 관광, 중력, 지도, 지명, 자원 탐사, 항공 측량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간정보의 큰 두 축은 지적과 측지입니다. 이 2개의 구조가 상호 보완적으로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공간 정보를
만들어내고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과 측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보통 바라고 있는 공간정보라고 얘기를 보통 할 수 있는데, 크게는 해양정보, 콘텐츠 지도, 재산관리, 시설물, 건축물, 유승점 등에 파생되어서 나오는 공간정보를 만들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공간정보 산업은 공간정보가 중심이기 때문에 청량 산업을 전신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서비스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는 지리적 위치, 속성, 공간적 상호관계, 시간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위치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축적에 따라서 위치 표현이라든가 저장하는 방식이 상호 많은 차이들이 납니다. 공간정보의 속성은 도형정보와의 연결 관계라든가 정확성 유지가 반드시 중요하고요. 정확도 관리를 위해서 실사라든가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공간정보의 세 번째 특성은 공간적인 상호 관계인데요. 공간적 상호 관계라든가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를 통해서 연결성이라든가 인접성, 상관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간 분석이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수집 시점을 길게 어떤 월별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다른 변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절별 환경 생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때 보통 시계열로 시간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공간 정보는 크게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속성, 공간적인 상호 관계,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크게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시스템인 GIS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과거에 인쇄물 형태로 이용하던 지도라든가 그런 지리정보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서 얻은 지리정보들을 기초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서 지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설계된 종합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GIS는 지리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많은 기술과 방법, 분야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의라든가 개념, 구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초창기에는 컴퓨터 기술이라든가 전자지도 제작 방식의 발전 등에 의해서 활성화된 GIS는 지도 제작의 성격이 강했는데요. 그렇지만 정보통신 기술의 분야의 기술이 발달되고 이후 발전된 기술들이 GIS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GIS라고 하는 시스템의 성격과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해서 1995년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고요. 국가정보,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국가교통부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개발을 해봤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토지라든가 자원, 환경, 시설물 등의 국토 공간에 관한 재반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지리정보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정보 시스템은 지구상의 모든 객체를 앞서 말씀드렸던 점, 선, 면, 레스토로 다루고 공간의 관계라든가 어떤 패턴들, 프로세스들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IS에서 보통 혼동돼서 사용되는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GIS 부분에서 픽처라 그러면 지도상의 어떤 실세계 객체를 표현한 것으로서 공간적인 비공간적 속성이 모두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지오메트릭 오젝트라 그러면 기하적인 객체로 해서 점, 선, 변과 같은 기하학적인 요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피처와 지오메트릭 오젝트는 크게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GIS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생성, 관리, 분석, 매핑하는 공간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GIS는 거의 모든 분야의 수많은 기관에서 GIS를 사용해서 맵을 제작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분석도 수행하고 또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동시에 같이 해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GIS 기술은 이해 및 협업을 위한 도구로서 공간 과학을 위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공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모든 유형의 데이터에서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 정보는 스마트 시티, 재난안전, 도시계획, 토목 건축 등의 위치 기반 플랫폼 서비스사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새만금 개발사업 산업연구용지를 공간정보를 구축을 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관리를 시키고 있고요. 경북 울진군에서는 해안도로의 침하한 부분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공간정보를 통해서 치마 예측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곡성군에서는 지역 발전에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형을 3차원을 구축한다는 말 뜻에는 좌표계라든가 위치를 통하기 위해서 GPS가 필요하고 고해상도 3D 지도 제작을 통해서 그걸 다시 후 보정을 하는 3D 모델링을 통해서 공간 정보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도시 모델링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메타버스를 구현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공간 정보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공간 정보는 건물, 도로, 교량, 소방시설, 교육시설 등의 행정 데이터,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기반의 도시계획 관리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 교통 분야에는 도시관리, 교통, 안전, 시설물 현황 부분들을 가능하게 되고요. 보건복지 분야에는 공중위생업소, 현황정보, 의료기관 정보 등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록 현황, 보육시설 등에 관련돼서 그러한 정보들이 관리가 되고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대기오염 전광판 위치라든가 소방시설에 대한 현황들이라든가 공공 CCTV 현황이라든가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자연재해 시설 정보 등 많은 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동시에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상에서는 어떤 사업체의 위치라든가 이동되는 인구라든가 교량의 위치 정보라든가 어떤 전통시장의 위치 아니면 전력 같은 것들, 에너지 생산량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간 정보가 활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공간 정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되어 있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LX 디지털 트윈 사례인데요. 영상을 같이 보시게 되면 공간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또한 앞으로 어디에 발전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공간을 그대로 가상의 공간에 쌍둥이처럼 구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한 가상의 도시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는 편이 가장 좋을까요? 그간 LX가 구축해온 데이터는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각 단일 레이어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던 데이터를 LX 디지털 트윈에서 통합 관리하는 L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LX 디지털 트윈은 먼저 현실 세계와 동일한 가상 세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 모델에는 지자체별 도시 데이터가 융합되어 각 지자체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LX 디지털 트윈은 3차원 공간 모델 구축, 도시 데이터 연계,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사결정,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의 단계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 실험 사업을 통해 전북도청 인근의 전주 신시가지 인근에 대해 세밀도를 나누어 건물 모델을 구축하였고, 2020년에는 전주시 완산구 전체에 대해 지형 모델과 3만 7천여 개의 객체 모델들로 이루어진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대상지는 가상 공간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도로와 도로 시설물은 실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구축되었고, 하천 역시 디지털 트윈상에서 속성 정보까지 옮겨 담았습니다. 도시 공간 내의 건물들은 건축물 대장과 연계하여 디테일한 정보를 담은 디지털 트윈 모델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디지털 트윈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를 도출하기 위하여 우리 LX는 도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하여 도시의 데이터를 취득했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정제와 가공의 과정을 거친 후 좌표 정합 과정을 거쳐 공간 정보화하여 도시의 문제점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는 도시문제 해결형 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실제 도시행정에서 활용하는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데이터를 통해 그 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가시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 데이터 실증 서비스는 LX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 실제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사고 다발구역을 분석하여 어디까지 확장하는 것이 좋을지 시각화하여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도 하고, 하천의 수질, 수심, 오염물질 농도 등을 취득하는 IoT 센서를 설치하여 하천 오염이 감지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담당자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태양 고도각의 변화를 조정하여 건물 그림자가 어디까지 생기는지를 확인해 보거나, 가상으로 나무를 식재해 도시경관을 조회하고 수종에 따른 미세먼지 흡착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급작스럽게 생겨나는 이슈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안면 자동인식 센서를 설치하여 방문객의 체온을 디지털 트윈으로 연계하고, 층호별 설치된 대기질 감지 센서는 자동 대기질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트윈상에서 비대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의 경관을 조회하거나 주요 점포의 속성을 살펴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트윈, 우리 삶에 어떤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전주시의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LX에서 구축한 3차원 도시 모델에 전주시의 행정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식재하고 도시 열섬에 대처하며 산업단지의 오염도와 시설을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도시 행정은 그대로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도시의 발전 관련해서 스마트시티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와서 도시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데이터, 둘째는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이 그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 가지는 의미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산업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디지털 트윈이 데이터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진정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로 기존의 에너지, 통신, 운송 인프라 이외에 데이터 인프라를 위한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캠퍼스에서 실증한 내용을 LX공사가 전주시에 구축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같이 활용을 해서 전주시의 공공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대학, 그 다음에 주민, 기업이 협력해서 도시의 문제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으로서는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스마트 시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요. 지역 기업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장, 공원 등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SOC 시설을 공급하는데, 디지털 트윈을 통하여 시설로 인한 주변 교통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변 경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고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가로등 서비스가 전주시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밝기 조절도 되고, 위급한 상황 때 신호를 보내면 경찰에 자동으로 구조 요청이 되는 그런 서비스로 알고 있어요. 전주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시민들의 편의도 향상되고, 그리고 도시 방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LX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머무는 공간을 조금 더 쾌적하게, 우리가 사는 도시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바꾸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한국판 뉴딜을 견인할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조사 및 분석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조사 및 분석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최근 갯벌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된 우리나라 갯벌은 방제라든가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또한 우리나라 갯벌은 1,300만 톤의 탄소를 배상을 할 수가 있고, 연간 16조 원의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해양 영토인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광역적인 갯벌의 공간 정보가 필요로 한 부분들인데요. 슬라이드 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처럼 정확한 갯벌 공간 정보 기반의 안전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갯벌 스마트 탐지 기술이라든가 또 갯벌의 4차원 공간 정보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토대로 해서 정의를 하고 표준을 정립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서비스 시스템 설계 순서로서 전체적인 구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에서는 센싱 장비 진단 및 해결, 초공강 및 다중공강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의 시스템의 구조적인 정의를 진행하고, 표준 정립은 현장 측정을 기반으로 해서 센싱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센싱 데이터의 형식이라든가 좌표 등 표준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립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게 되면 AI를 기반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주제들을 만들고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 후에는 법이라든가 제도적인 부분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용자 환경을 고려를 하게 돼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계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공간정보 조사 및 분석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술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다목적
모니터링을 위해서 통합 센서 시스템 개발, 다중 플랫폼 기반의 공간 데이터 구축,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단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목적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센서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는 항공기를 통한 센싱 기반의 통합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게 되고, 낮은 고도에 대해서 측정을 통한 고정밀 데이터 취득 및 품질을 검증하고, 항공이라든가 드론, 라이다, 멀티빔을 상호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성능들을 보완하게 됩니다. 또한 초분광 센서를 활용해서 수심에 대해서 탁도도 측정을 하고 보정 기술을 하게 되고요. 분광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고도화 기술 개발을 통해서 다중 플랫폼 기반의 공간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는 AI 다중 플랫폼 앙상블 모델을 활용해서 주제도를 제작을 하게 되고, AI를 기반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변화 탐지라든가 갱신하게 되고, 또한 공간 구축을 위해서 표준 4D 공간 데이터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다중 플랫폼 기반의 공간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러한 단계에서는 공간 정보 관리 방안 및 활용에 대한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맨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서 공간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합 관리 정보 시스템들을 시범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간 정보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간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환경 분석 및 데이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촬영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비행 허가 신청, 촬영, 후 보정 편집, 3차원 DL 구축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간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환경 모니터링에 적합한 공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노하우 도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에서 환경적인 특성들을 고려를 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지형 분석 기관에서 데이터를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난이도의 융합적인 기술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AI를 적용을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단계로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고 AI 모델을 학습을 하고 지형이나 면적, 변화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고, 변화들이 생길 때마다 즉시 변화들을 반영을 해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치 지도, 위성 영상을 활용을 해서 면적을 축출 및 분포도를 만들게 되고요. 수치표 모델, 수치 표면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지형들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공간정보 데이터에 입각한 3D 지형 및 속성 공간 가시화 과정들을 통해서 슬라이드에 지금 나온 것처럼 좌측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를 추적을 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변화들을 감지를 하고, 그러한 변화들이 우측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처럼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시각화로 도출이 되게 돼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AI에 관련돼서 선언문으로 살펴보면 2016년도에 갯벌 공간 정보 구축을 하기 위해서 무인 항공기 등을 활용을 해서 다중으로 해서 시기, 점사, 영상과 DM을 분석을 해서 갯벌의 어떤 시기 계열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한 선언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실증 테스트를 활용하기 위한 상용화 제품 개선 및 실증 운영인데요.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상용화 제품에 대한 문제점들과 실 데이터 취득 평가를 하게 되고, 하드웨어라든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안정화 작업을 수행한 뒤에 최종 상용화 제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또한 실시간 항공이라든가 드론을 통해서 시범 운영 적용하게 되면 내부 서버 통신 상태라든가 각종 신호 처리를 고도관한 작업들을 통해서 종합적인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공간 정보 시스템이 설계가 돼서 실제 서비스까지 구현되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드론과 AI와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공간정보 조사 및 분석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에 나온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슬라이드 상의 좌측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객체 인식 학습 자료 구축 단계가 맨 처음에 시작되고요. 그 다음으로서 취득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드론을 활용해서 정밀한 정사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환경 변화를 검출하고 공간 정보도 실시간으로 그 변화에 대해서 반영시켜서 시뮬레이션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해서 공간 정보를 구축하게 됩니다. 참고로 드론과 AI를 적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맨 먼저 현장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또한 대상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인트 데이터로 해서 온도라든가 노출, 변이 등으로 대상이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가 명확히 정의되어야만 취득하는 데이터의 정밀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취득부터 기술 확보까지를 기술 개발 단계로 볼 수 있고요. 이후에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공간정보 데이터 단계에서는 환경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구축, AI 단계에서 필요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을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하는 공간정보 조사 분석에는 주로 패스터 RCNN 모델하고 롤러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패스터 RCN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하는 대상 영역을 추정하기 위해서 영역 추정 기법과 RCNN 덕분에 최근에는 객체 탐지 성능이 크게 발전되었습니다. RCNN은 속도가 느리지만 패스트 RCNN에서는 피처 맵을 공유한 덕분에 기존보다 훨씬 많은 단점들을 개선하게 되었지요. 또한 선택적 탐성은 CPU에서 이미지당 2초가 걸릴 정도로 꽤나 느린데요. 선택적 탐색만으로도 FPS가 1도 안 되게 됩니다. 그 후에 나온 엣지 박스를 활용하게 되면 영역 추정 단계가 이미지당 0.2초가 걸리시면 이마저도 느린 속도인 거죠. 패스터 RCNN은 기본적으로 GPU를 이용하지만 영역 추정은 GPU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 추정 단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서 많이 쓰이게 된 건데요. 하지만 GPU로도 영역 추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기술들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영역 추정 네트워크를 재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필체 맵을 계산하고 그러한 결과들을 공유할지를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패스터 RCNN과 같은 영역 기반 탐지가 사용하는 합성곡 피처 맵은 영역 추정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이런 피처 맵에 몇 가지 합성곡 객체만 더하면 RPN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RPN은 객체의 대략적인 경제 박스를 찾아주고 동시에 객체 존재 여부를 점수로 표현하게 되는데, RPN은 완벽한 합성곡 네트워크로 엔드 투 엔드 훈련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동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Hi everyone, this is YML and welcome to the third part in the object detection series. In this video, we are going to take a look at the faster RCNN model, which brings a significant speed improvement to the fast RCNN model that we studied in the previous part. If you haven't already, please watch the first part and the second part in the series, because we are going to build on top of that information. To quickly recap, the original RCNN worked by extracting the features from each proposed region individually, using a CNN model, and classifying each one using an SVM, which made the overall object detection quite slow. The fast RCNN model improves this mechanism and speeds up the computation by extracting the features only once, mapping the proposed regions in the feature map, and then using a region of interest pooling layer to create a fixed length vector that is used for classification and bounding box regression. However, the fast RCNN model still had a major drawback. The region proposal algorithm, which is still quite slow for most of the real-world applications, while also being an external general algorithm that is not fine-tuned for the object detection problem that we are trying to solve. The faster RCNN model mitigates this limitation by introducing the region proposal network, which, as the name suggests, replaces the region proposal algorithm in RCNN and fast RCNN with a significant faster neural network that can learn to generate better regions for the task at hand. The region proposal network starts by generating anchor points that are placed at regular intervals over the image and act as a prior to predict object proposals. Then, for each anchor point, we have k predefined boxes of different sizes and aspect ratios that are used to generate region proposal that may or may not contain objects of interest. Here, I've depicted only 4 such boxes, but in a typical faster RCNN implementation, there are k equal to 9 anchor boxes of 3 different scales and 3 different aspect ratios. To compute the anchor boxes, what we do is to apply some convolutional layers in a smart way. The first one has 512 channels, the same as the feature map channels for the model used in the paper, and the 3x3 kernel, which acts as an intermediate layer. Then we apply 2 convolutional layers with a 1x1 kernel, one that predicts whether the box contains an object or not, and the other one which predicts a more fine-tuned bounding box compared to our prior assumption. The classifier contains 2 k-scores for each anchor corresponding to the 2 classes we are using, object and background, and the bounding box regression contains 4 k-scores, one for each corner of the box. If we were to dissect this even further, we would see that the outputs of the region proposal network are actually 2 3D volumes with the height and the weight being equal to the height and the weight of the feature map, and with the depth of the first volume being equal to 2k and of the second volume with 4k. So, if we were to take for instance this anchor point here, we could predict for the first anchor box that it contains an object. So, we would have to predict a 1 on the object label and a 0 on the background label for the first 2 depth values of the first volume, while for the first 4 depth values of the second volume, the bounding box regressor we'd have to predict the coordinates of the bounding box. On the other hand, if we didn't have an anchor box that corresponded to an actual object, we'd have to predict 0 for the object label and 1 for the background label. And for the corresponding box coordinates, it doesn't matter what we predict, since we don't consider those values during training. I would like to clarify one last thing before the end of this video regarding the way we select which anchor box to use as representative for the ground truth bounding box of an object or background during training. To do that, we compute the intersection over union between each anchor box and the target object bounding box by calculating the area of their intersection and dividing this number by the area of their union. Then, we follow 4 rules to select the positive anchor boxes and the negative anchor boxes. 1. We mark as positive all the anchor boxes that obtain an intersection over union overlap of over 0.7 with a ground truth bounding box. 2. We mark as negatives all the anchor boxes that obtain an intersection over union overlap lower than 0.3 with all the ground truth objects. 3.
If for a ground truth object bounding box, no anchor box obtain an intersection over union overlap higher than 0.7, then we select as positive the anchor box with the highest overlap if that intersection over union score is higher than 0.5. And finally, the fourth rule, all the anchor boxes that were not marked as either positive or negative do not contribute to the training.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 hope you found this video informative and enjoyable. If you did, please give it a thumbs up and consider subscribing to this channel for more content like this. If you have any question or feedback about the topic I covered in this video, please leave them down in the comments below. See you! 강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간정보 조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드론과 AI, 3D 복합적인 기술이 함께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GIS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드론을 운영해서 데이터 추적 후에 AI를 개발 후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고화질 고정기 3D 플랫폼 서비스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부산 센텀의 핫플레이스 가게를 촬영을 하고 3D로 구현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드론으로 전체적인 공간 구조, 전체적인 객체의 비율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한 뒤에 촬영을 하고 정밀한 부분들은 마야라든가 맥스 등의 3D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결국 공간 정보가 가치 있는 서비스를 표출하게 되기 위해서는 드론과 AI, 3D의 종합적인 고난이도 기술이 함께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슬라이드는 드론으로 부산 센텀 지역을 촬영한 뒤에 3D 매핑을 거친 영상의 이미지입니다. 3D 이미지의 화질, 정밀도, 텍스처 같은 표현이 좀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정밀하고 고화질의 공간 정보 서비스가 계속 확대 생산되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간정보 조사 및 분석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간정보 기술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는 시장으로서 지식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 기술 구축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메일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